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잣돈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현금성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적게 해야 한다. 월급이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을 쓰거나 그 이상을 소비한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에 맞춰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매달 벌려면 그만큼을 일해야 한다.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말이다. 라고 합니다. 돈에 쫓겨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이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수익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다.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적더라도 매달 남는 돈을 챙겨야 한다. 라고 합니다. 부자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억 정도 되어야 부자가 아니냐고 한다. 부자의 기준을 오늘의 나로 두면 어떨까? 오늘 내 전략과 투자가 내일의 나를 오늘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만큼 부자가 되긴 어렵다.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삼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직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버는 돈보다 적게 소비하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돈을 굴려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재테크로 대박의 꿈을 꾼다. 로또를 사는 심리와 같다. 재테크로 대박이 나면 돈도 펑펑 쓰고 회사도 관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종잣돈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대박을 쫓으려면 고수익이 나야 한다. 매달 10%, 내년에 100%씩 수입이 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수익을 쫓으면 금융사기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혹은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로서는 성공했지만 투자자로서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1720년 영국의 남해 회사 주식에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2만 파운드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70대 후반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날린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의 움직이면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고수익의 유혹은 근처에도 너무너무 많죠. 비트코인도 있고 뭐 그런 거 가상화폐 열풍, 많은 젊은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뭐 실패한 경험도 있고 물론 뭐 본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네요. 자, 현금성 자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두 가지 투자 자산을 알아보았다.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이 높은 주식, 그리고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면서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국채다. 두 자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주식과 국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산 간 상관관계는 때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주식과 국채는 장기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종종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도 한다. 두 자산의 움직임이 같다는 것이다. 두 자산이 모두 상승할 때에도 상관관계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투자자에게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두 자산 모두 하락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산 배분 전략에서 현금성 자산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주식과 국채, 현금성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굴려라.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를 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ETF 계좌의 거래가 본격화되었다.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오늘 모든 증권사에서 서비스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ETF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계좌 개설 방법은 각 증권사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증권사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때는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먼저 증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99%를 감당하는 것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 상품, 국채, 원자재 등의 대부분 매매 차익에 과세가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이중 증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IRP라는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굴려라라고 하네요. 미래에셋 대우가 2012년 가장 먼저 퇴직연금 IRP 계좌에 ETF 매매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모든 증권사에서 서비스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방법은 각 증권사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증권사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계좌 이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이체 제도는 앞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급쟁이는 모두 빠듯하게 살고 있죠. 모두 빠듯하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빠듯하다고 하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겨우 먹고 산다고 한다. 카드값과 공과금, 휴대폰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유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으면 좋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 더 남으면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 원, 그리고 남으면 ISA에도 넣으면 된다. 연금 계좌에만 1년에 1,800만 원 수입을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월 150만 원씩 1년 동안 넣을 수 있네요. 이걸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갑자기 무리하다 보면 한두 달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치 없던 것처럼 연금에 돈을 넣는 걸 잊어버린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매달 수입의 5%라면 어떨까?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눈 딱 감고 연금 계좌에 넣는 것이다. 5만 원씩 나눠서 연금저축과 IRP에 넣자. 계좌를 나눠서 넣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계좌 하나만 해지하면 되니까 말이다. 증권회사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 달에 딱 1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해보자.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 잔고를 한 번씩 살펴보자. 대부분의 증권사 수익률까지 잘 계산해서 보여준다. 내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면 투자는 더 재미가 있어진다. 그때 납입금을 1%씩이라도 늘려보는 것이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다. 딱 10%로 시작해보자는 말이다. 책의 본문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장기 투자만큼 유리한 게 없다.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은퇴가 그리 걱정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쓰는 재미도 있지만 돈을 모으고 불리는 재미도 느껴보길 바란다. 지금 굴리는 이 돈은 은퇴 후에 내가 쓸 돈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젊어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넣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죠. 결국 재테크는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연평균 분배금이 559원으로 ETF 평균 가격의 2% 수준이다. 뭐 몇 퍼센트 수준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환산되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법의 돈 굴리기 출간 이후 많은 독자와 이메일, SNS를 통해 소통했고 많은 분이 소액으로나마 ETF를 이용해 자산 분배 투자를 시작했고 마음 편한 투자법이라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다. 책을 늦게 읽었거나 투자 시점이 늦은 분들은 2017년 말에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7년 화려하게 상승하던 주식시장은 2018년 연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또 더 많이 내렸죠. 몇 번의 등락을 거듭하는 지수는 2018년 말 연초 대비 20%를 하락하며 마무리되었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왔다. 자산 배분 투자를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서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할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잔고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넣고 잠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1년 내내 떨어지거나 올랐다 내렸다 반복만 하고 원금 회복도 겨우 할 듯 말 듯 하면 이런 투자법을 지속할 수 있을까? 앞의 4개의 그래프는 사실 아래 포트폴리오의 일부다. 작은 사각형 안에 있던 기관들의 모습을 확대한 것이다. 이 포트폴리오는 책에서 설명한 연금저축용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이다. 약 17년간 8.2%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신흥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보다 높은 수익이다. 물론 변동성은 신흥국이나 미국 주식 절반도 안 되는 7.9%였다. 최대 낙폭 역시 신흥국 미국 53%의 3분의 1도 안 되는 15%였다라고 합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준수한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였지만 모든 기간에 플러스의 수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플러스처럼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투자법도 모든 기간에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등 시장의 모습은 다양하고 이런 시장에 잘 맞는 투자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법의 연금 굴리기 2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